저것들이 아직도 살아있어? 빨리 와서 좀 봐요. 80이 넘은 연고 없는 할머니의 다급한 외침이 새벽 산골 마을을 깨웠습니다. 무덤가에서 발견된 것은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 갓난 쌍둥이를 두 마리의 거대한 흰 구렁이가 꽁꽁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펼쳐진 기적 같은 인연, 그리고 혈육을 지키려는 처절한 모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 땅 태백산 자락의 외딴 마을. 수백 년 된 묘역이 산비탈을 따라 늘어선 그곳은 마을 사람들조차 해가 지면 발길을 끊는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덤들 사이 3년 전에 묻힌 젊은 부부의 합장묘 앞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미친 할매라 불리는 팔순의 무연고. 할머니는 매일 새벽 무덤가를 돌며 풀을 뜯고 산나무를 캐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첫 딸기 울기 전 산에 올랐던 할머니는 무언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응애 응애. 분명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이 깊은 산중 무덤가에서 아기 울음이라니.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지만 가냘픈 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소리를 따라 더듬더듬 걸음을 옮긴 할머니가 마침내 도착한 곳은 마을의 젊은 부부가 묻힌 무덤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머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덤 봉분 바로 앞, 누군가 급하게 내려놓은 듯한 보자기 하나. 그 안에는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 못한 갓난 쌍둥이가 있었고 놀랍게도 두 마리의 거대한 흰 구렁이가 아기들을 빙 둘러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뱀이라면 당장이라도 연약한 아기들을 해쳤을 텐데 이 흰 구렁이들은 오히려 새벽의 찬 기운으로부터 아기들을 보호하듯 온몸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은 것처럼 애틋하고 간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자 구렁이들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아닌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발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몸이라 아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금 당장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한 아기를 들어올리자 흰 구렁이 한 마리가 스르륵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듯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래요,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아기마저 품에 앉자 두 번째 구렁이도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것들. 누가 이런 짓을. 할머니는 서둘러 산을 내려가려 했지만 뜻밖에도 두 구렁이가 앞서 길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헤맬까봐 걱정이라도 하듯 구렁이들은 할머니가 따라올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움직이며 가장 안전한 길로 안내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할머니는 곧장 이장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잠을 깨운 것에 대해 투덜거리던 이장님은 할머니 품에 안긴 갓난아기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할매, 이 아기들이 대체 어디서? 무덤가에 버려져 있었어요. 김서방네 부부 무덤 앞에. 이장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서방 부부는 3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젊은 부부였습니다. 임신 중이던 아내와 함께 비 오는 밤 급한 일로 읍내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더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할머니는 흰 구렁이들이 아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매가 노망이 드셨나? 뱀이 아기를 지킨다니 그게 말이 돼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려있던 대문 너머로 두 개의 흰 그림자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구렁이들이었습니다. 이장님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구렁이들은 전혀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루에 누인 아기들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 또아리를 틀고 앉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구경을 오기 시작했고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구렁이들과 아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마을의 연장자들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야. 뱀이 사람을 해치기는커녕 보호한다니. 저 흰 구렁이들 보통 뱀이 아닌 것 같소. 영물인가? 그 중에서도 90을 바라보는 마을 최고령자 박할아버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억울하게 죽은 이에 넣기 자손을 지키려 헌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혹시 사람들은 모두 김서방 부부의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의문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부부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금슬이 좋은 부부였고 아이를 너무나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아기들을 자신의 움막집으로 데려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지만 이 아이들을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할머니는 구렁이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것들이 그냥 뱀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간절한 사연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구렁이들은 할머니를 따라 움막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집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는 마치 수호신처럼 아기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움막집은 마을 끝자락 산기슭에 있는 낡고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렁이들이 들어온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들끓던 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또한 집 주변을 맴돌던 들개들도 더 이상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산에 나무를 캐러 가면 구렁이 한 마리는 꼭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미처 보지 못한 약초나 버섯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곤 했습니다. 특히 비싼 값에 팔리는 산삼이나 더덕을 찾는데 귀신 같은 능력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집에 남은 다른 구렁이는 아기들이 울면 꼬리로 요람을 살살 흔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하던 마을 안악들도 이 광경을 보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게 정말 뱀이 맞나? 사람보다 더 사람 같네. 한 번은 할머니가 잠시 마시를 나간 사이 화롯불이 요람 쪽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때 구렁이 한 마리가 재빨리 몸을 던져 불똥을 막았습니다. 하얀 비늘에 그을음이 묻었지만 구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아기들 곁을 지켰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독사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아기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흰 구렁이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순식간에 독사를 제압한 구렁이들은 그것을 물고 밖으로 나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길하다며 꺼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구렁이들을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안악들은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 할머니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할매,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젖이 안 나와서. 신기하게도 그런 안악들이 구렁이들이 있는 방에서 잠시 머물다 가면 집에 돌아가서는 젖이 잘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할머니의 움막집은 작은 성지처럼 되어갔습니다. 아기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스런 보살핌과 구렁이들의 신비한 보호 속에서 쌍둥이는 건강하게 100일을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이 기이한 동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00일 잔치 날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음식을 가져와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 구렁이들은 처음으로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서 마치 춤을 추듯 서로 얽히고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것 봐. 기뻐서 춤을 추는 거야. 사람이나 다름없구만.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임신으로 배가 불룩했고 남자는 그런 아내를 다정하게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접 키우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라도. 할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혹시 김서방 부부?
부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저희를 죽였어요. 뱃속의 아이들까지. 하지만 기적처럼 아이들은 살았고 저희는 이런 모습으로 남아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를 죽인 사람은 최 부장의 아들입니다. 제 아내를 탐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그날 밤 일부러 저희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숨이 붙어있던 아내의 배에서 아이들을 꺼내 무덤가에 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죽어가면서도 아이들만은 살려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저희가 이런 모습으로 남아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같은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두 구렁이가 달빛 아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부부가 속삭이는 것 같아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아기들에게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김서방 부부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당시 사고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서방 부부가 죽던 날 밤 마을의 부자 최 부장 아들 차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부장 아들은 평소 김서방의 아내를 흠모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거절당한 후로는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읍내 정비소 직원이 그 다음날 최 부장 아들이 차 앞부분을 급하게 수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돈을 더 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 부장은 마을에서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할머니는 그저 연고도 없는 미친 할매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기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최소한 부모님이 왜 죽었는지, 왜 자신들이 무덤가에 버려졌는지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벌써 3년이나 지난 일을 꿈에서 본 것을 증거라고 할 수는 없죠. 실망한 할머니가 돌아오는 길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3년 전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구급대원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아기들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오신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구급대원은 주위를 둘러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김서방 부부 차는 분명히 들이받친 흔적이 있었는데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지었죠.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장에 최 부장 아들의 담배꽁초가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봤는데 나중에 보니 사라져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할머니가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닌다는 소식은 최 부장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들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그 미친 할매가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단다. 최 부장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그냥 미친 할매 헛소리 아닙니까? 그래도 소문이 나면 곤란하다. 당분간 서울로 올라가 있어라. 그날 밤 할머니의 움막집에 검은 그림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최 부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협박하려 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두 마리의 흰 구렁이가 무시무시한 기세로 그들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온순하기 그지없던 구렁이들이 처음으로 보인 공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망친 사람들의 증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 뱀들이 진짜 무서웠어요.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다니까요. 김서방 부부 원혼이 붙은 게 틀림없어요. 이 사건으로 오히려 최 부장 쪽이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이 왜 할매를 협박하려 했을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닐까? 마침내 정의감이 강한 젊은 순경 하나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배들 몰래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구급대원분도 증언해 주기로 했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을에 또 다른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 부장의 아들이 갑자기 마을에서 사라진 그날 밤 할머니의 움막집 주변으로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구렁이는 평소와 달리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며 집 주위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 것처럼 새벽녘 갑자기 집 뒤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아기들을 안으려 했지만 이미 연기가 집안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구렁이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며 아기들을 입에 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까지 밀어내듯 집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불길이 삽시간에 낡은 움막집을 삼켜버렸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끌어 달려왔고 그 중에는 젊은 순경도 있었습니다. 그는 불탄 집터를 조사하다가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석유통이에요. 누군가 일부러 방어한 게 확실합니다. 이 사건으로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미천한 할머니라도 무고한 사람의 집에 불을 지르다니 이건 도를 넘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갓난 아기들까지 있는 집에 불을 질렀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최 부장이 너무했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정말 김서방 부부 죽음에 뭔가 있는 게 아닐까?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최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명했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특히 평소 최 부장의 횡포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증언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최 부장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3년 전 그날 밤 도련님이 피투성이가 되어 집에 들어왔어요. 옷을 불태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제게 돈을 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녀는 그동안 겁이 나서 말하지 못했지만 이번 방화 사건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불태운 옷에서 임산부가 쓰는 향수 냄새가 났어요. 김서방 부인이 늘 뿌리던 그 향수. 이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젊은 순경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고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불탄 집을 잃은 할머니와 아기들은 마을 회관 한쪽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놀랍게도 구렁이들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구렁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진정 김서방 부부의 너키라 믿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쌍둥이 아기들에게서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유난히 힘이 셌습니다. 겨우 돌이 지났을 뿐인데도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단단했고 한 번은 자신을 해치려던 들개를 맨손으로 밀쳐낼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 김서방의 우직한 힘을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영특했습니다. 말을 시작하자마자 어른들도 놀랄 만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아이들과 구렁이들의 교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구렁이들과 마치 대화를 나누듯 옹알이를 하곤 했고 구렁이들은 그에 응답하듯 몸짓으로 화답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구렁이들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가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울면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구렁이들도 불안한 듯 계속 무덤과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에 아이들을 업고 무덤가로 향했습니다. 김서방 부부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경악했습니다. 누군가 무덤을 파헤친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조심스럽게 파헤쳐진 곳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 속에 있어야 할 김서방 부부의 유품 중 일부가 사라져 있었고 대신 이상한 부적들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가 부적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원혼을 묶어두는 부적이야. 죽은 이에 넋이 떠돌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최 부장이 김서방 부부의 원혼이 복수할까봐 이런 짓까지 한 것일까요? 바로 그때 구렁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무덤 주변을 빙빙 돌더니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서서 땅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파보니 놀랍게도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과 함께 작은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은 김서방의 일기장이었고 테이프는 그가 차에 설치해둔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 부장 아들이 계속 아내를 따라다닌다. 오늘도 협박 편지가 왔다. 만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가 범인이다. 이 증거를 무덤에 묻어달라고 아내와 약속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젊은 순경은 즉시 비디오 테이프를 확인했습니다. 낡은 테이프였지만 다행히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날 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장 아들의 차가 김서방 부부의 차를 의도적으로 들이받는 장면,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후 아직 숨이 붙어 있던 임산부의 배에서 아기들을 꺼내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아기들은 죽여야 해. 증거를 남길 수 없어. 최 부장 아들의 목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갓난아기들을 차마 직접 죽이지 못하고 무덤가에 버렸던 것입니다. 이 증거가 공개되자 마을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최 부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으로 향했지만 이미 그와 아들은 도주한 뒤였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최 부장 부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구렁이가 갑자기 어딘가로 향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구렁이들을 따라갔습니다. 구렁이들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폐가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 최 부장 부자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최 부장 아들은 발악했습니다. 그년이 날 유혹했어.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왜 그 못난 놈을 선택했냐고. 다 그년 때문이야. 하지만 그의 비열한 변명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에 최 부장 아들은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부장 역시 범행 은닉과 증거인멸, 방화교사 등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할머니와 아이들 앞에 두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구렁이들의 몸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해지는 것처럼. 구렁이들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 머리를 비볐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지만 무언가를 느꼈는지 구렁이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엄마, 아빠. 첫째 아이가 처음으로 뱉은 명확한 단어였습니다. 그 순간 구렁이들의 모습이 잠시 흐릿하게 변하더니 그 자리에 젊은 부부의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희미했지만 분명 사진에서 본 김서방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들을 향해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모양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는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두 구렁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두 개의 작은 흰 비늘이 남아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비늘을 조심스럽게 주워 아이들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건 너희 부모님이 남기신 거란다. 평생 간직하거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 최 부장의 남은 패거리들이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할머니와 아이들이 머물던 마을 회관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평온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안 계시는데 괜찮을까요?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묻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은 떠나셨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이들 곁에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정말로 최 부장의 부하들이 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을 회관에 들어서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귀신이다. 흰 귀신이 나타났어. 나중에 잡힌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회관에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흰뱀의 형상이 나타나 무시무시한 기세로 위협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최 부장의 남은 무리들도 모두 잡혔고 마을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쌍둥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아버지를 닮아 우직하고 힘센 청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섰고 특히 악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성품을 가졌습니다. 둘째는 어머니를 닮아 총명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했고 법을 공부하여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한 것을 보며 흐뭇해했고 가끔은 김서방 부부 무덤에 가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랐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네요. 20살이 되던 해 쌍둥이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만났고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었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마을에서 의술로 많은 사람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둘째는 의대로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는 경찰이 되어 악을 응징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살이 되던 봄날 쌍둥이는 할머니와 함께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무덤을 새로 단장하고 그 옆에 작은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극한 사랑은 죽음도 초월한다. 여기 잠든 부모님은 뱀이 되어서도 자식을 지켰고 그 사랑은 영원히 이어지리라. 제막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전설이 된 구렁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르쳤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김서방 부부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희도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꿈에서 깬 할머니는 왠지 모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곤히 잠든 쌍둥이를 보며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할머니는 93세 나이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을 지키던 쌍둥이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네. 이제 가서 인사드려야겠구나. 할머니의 장례식 날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가로 향하는 장례 행렬 앞에 2마리의 흰 나비가 나타나 길을 인도하듯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김서방 부부 무덤 옆에 모시자 나비들은 새 무덤 위를 한 바퀴 돌고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김서방 부부가 은인인 할머니를 맞이하러 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쌍둥이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경찰이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특히 아동 대상 범죄나 살인 사건을 전담하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억울함을 품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둘째는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듯이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며 특히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의료봉사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에게 항상 구렁이 부모님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건 흰 비늘을 만지며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보물이란다.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지켜준다는 증거지.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에서는 무덤가에서 흰 구렁이를 보면 절대 해치지 말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면 김서방 부부와 할머니의 무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참배를 합니다. 특히 버려진 아이들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를 올리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그곳에서 흰 구렁이를 보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다고도 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곳에 깃든 사랑의 기운이 여전히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쌍둥이도 중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매주 부모님과 할머니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단다. 형태가 바뀔 뿐이지. 그리고 바람이 불 때면 무덤가 옆 큰 나무에서 흰 뱀 두 마리가 평화롭게 쉬고 있는 모습이 가끔 목격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식들과 후손들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넋이라고. 그리고 그들 곁에는 항상 자애로운 할머니의 영혼이 함께한다고. 이것이 바로 무덤가의 쌍둥이와 구렁이 부모님 그리고 연고 없는 할머니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시간도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흰 구렁이의 모습으로, 때로는 나비의 날갯짓으로, 때로는 바람의 속삭임으로 우리 곁에 머물며 영원히 우리를 지켜줍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쌍둥이 형제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할머니가 평생 써온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첫 장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사실 나도 오래전 비슷한 아픔을 겪었으니. 형제는 숨을 죽이고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도 한때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어린 딸이 있었지만 50년 전 마을의 권력자에게 땅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남편이 의문사를 당했고 딸마저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자가 바로 최 부장의 아버지였습니다. 최 씨 집안은 대대로 이 마을을 피로 물들여왔다. 내 가족을 잃고 미쳐버린 나를 사람들은 미친 할매라 불렀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그리고 무덤가에서 이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하늘이 내게 준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했다. 형제는 일기장을 덮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삶에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런 할머니가 자신들을 그토록 사랑으로 키워주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첫째인 김도연은 이제 30살의 중견 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 김도영은 의사가 되어 시골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았는데 신기하게도 도연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도영에게는 쌍둥이 딸이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서울에서 특별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손자가 납치된 사건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몸값 요구가 없었습니다. 수사를 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기업 회장이 바로 출소 후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한 최 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최 부장은 감옥에서 나온 후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여 대기업을 세웠고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악행은 그를 따라다녔고 누군가 그의 손자를 납치하여 복수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최 부장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죄 없는 아이가 위험에 처한 것은 막아야 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던 중 납치범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최 부장이 죽인 것은 김서방 부부만이 아니다. 수십 년간 그가 짓밟은 사람들의 한이 하늘에 닿았다. 이제 그도 자식을 잃는 고통을 알아야 한다. 도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최 씨 집안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복수극이었습니다. 한편 고향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도영에게도 이상한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공통점은 과거 최 씨 집안과 연관되어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환자 중 한 노인이 죽기 전에 도영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쌍둥이 중 한 명이시죠? 구렁이가 지켜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최 씨 집안의 업보가 끝나지 않으면 이 마을의 평화는 없을 겁니다. 도영은 형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고향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님 무덤가에서 다시 흰 구렁이 두 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작고 여린 모습이었습니다. 형제가 다가가자 구렁이들은 어딘가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간 곳은 마을 뒷산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폐사였습니다. 그곳에서 형제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폐사의 지하에는 거대한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는 수십 년간 최 씨 집안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위패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할머니의 잃어버린 딸의 위패도 있었습니다. 위패들 앞에는 한 노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를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소. 내가 바로 납치범이요. 형제는 경악했습니다. 스님이 아이를 납치했다니. 하지만 노승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는 안전하오. 내가 원한 것은 최 부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뿐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 노승의 정체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50년 전 할머니의 남편을 도우려다 함께 탄압받았던 사람이었고 그 후 출가하여 평생을 억울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왔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모신 영혼들이 모두 나타나 호소하더이다.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고.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소만. 도현은 형사로서의 의무와 인간으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도영이 말했습니다. 스님, 복수는 또 다른 악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그때 구렁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위패들 주위를 돌더니 갑자기 빛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빛 속에서 희미한 형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할머니의 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형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가 당신들을 그토록 사랑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당신들을 통해 나를 다시 키우신 거예요. 영혼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진실을 원한다고. 자신들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형제는 결심했습니다. 노승을 설득하여 아이를 돌려보내는 대신 최 씨 집안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입니다. 도현은 경찰 내부의 협조를 얻어 과거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은 의사로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친구들의 도움으로 특별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력을 동원하여 형제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직위 해제 위기에 놓였고 도영의 병원은 각종 감사에 시달렸습니다. 더 큰 위기는 그들의 가족에게 닥쳤습니다. 어느 날 도현의 쌍둥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를 뒤지던 중 아이들이 낯선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도현은 분노했지만 그때 아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방금 이상한 꿈을 꿨어요. 흰뱀 2마리가 나타나서 아이들이 무사하다고 곧 돌아올 거라고. 정말로 1시간 후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낯선 아저씨들이 차에 태웠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흰뱀 2마리가 나타나자 아저씨들이 겁에 질려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빠, 그 뱀들이 우리를 보고 웃는 것 같았어요. 무섭지 않고 따뜻했어요. 도현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영혼이 여전히 후손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납치 미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부장이 고용한 폭력배들이 검거되었고 그들의 입에서 더 많은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최 부장의 비서로 일하던 젊은 여성이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사실 50년 전 최 씨 집안에 의해 죽은 사람의 손녀였고 복수를 위해 일부러 최 부장에게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려 해도 너무 교묘해서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김 형사님이 수사를 시작하자 기회다 싶었죠. 그녀가 제공한 회사 내부 자료에는 최 부장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탈세, 뇌물, 심지어 살인 교사까지. 특별검사가 임명되었고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부장은 구속되었고 그의 재산은 대부분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증인들이 증언할 때마다 법정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때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때로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 번은 최 부장이 거짓 증언을 하려는 순간
법정의 모든 전등이 꺼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억울한 영혼들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고. 판결날 최 부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법정을 나서는 순간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억울한 영혼들의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형제는 다시 폐사를 찾았습니다. 노승은 여전히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소. 영혼들이 편안해하고 있소. 정말로 위패들 주변의 음산한 기운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노승은 형제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곳을 제대로 된 추모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오. 억울한 영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힘을 모아 폐사를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중에 또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폐사 지하에서 더 깊은 공간이 발견되었는데 그곳에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이 마을은 원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는 성스러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흰뱀은 수호령이니라. 억울한 자의 한을 품고 나타나 그 후손을 지키리니 이를 해하는 자는 대대로 재앙을 받으리라. 형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준 구렁이 부모님이 단순히 개인적인 현연이 아니라 이 마을의 오랜 전통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복원된 사찰은 위령사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개원식 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최 부장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대신 그리고 저의 죄를 위해. 그는 형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현과 도영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영혼들도 언젠가는 용서할 겁니다. 그날 밤 위령사에서는 대규모 천도제가 열렸습니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빛의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희미한 형상들이 나타났다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야 하늘 풀고 승천하는 영혼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는 할머니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형제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서방 부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구렁이의 모습이 아니라 생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부부는 형제에게 다가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임은 끝났다. 너희가 훌륭히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앞으로는 너희가 이 세상의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라. 그 말과 함께 모든 형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형제의 삶은 더욱 바빴습니다. 도현은 경찰청 내에 미제 사건 전담팀을 만들어 오래된 억울한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맡은 사건들은 대부분 해결되었는데 종종 꿈에서 단서를 얻거나 우연한 발견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도영은 무료 순회 진료단을 조직하여 전국의 소외된 지역을 다니며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특히 과거 국가 폭력이나 권력자들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방문했습니다. 형제의 자녀들도 특별한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의 쌍둥이 아들 중 첫째는 유난히 정의감이 강했고 둘째는 남의 마음을 잘 읽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자라서 각각 검사와 심리 상담사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도영의 쌍둥이 딸들은 한 명은 약사가, 한 명은 한의사가 되어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만든 약은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형제가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마을에서는 성대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마을은 화해와 치유의 마을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기념식장에서 도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렁이가 되어서까지 우리를 지켜준 부모님과 생면부지인, 우리를 거둬준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차례입니다. 도영도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형태를 바꿀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한 수호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형제는 오랜만에 부모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덤가에 작은 흰뱀 2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적이지도 슬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형제가 다가가자 뱀들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형제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완전히 편안해지셨다는 것을. 그로부터 10년 후 도현의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목에 흰 반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뱀의 비늘 모양처럼. 의사들은 단순한 모반이라고 했지만 가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증조 부모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이는 무덤 앞에서 갑자기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어른들은 놀랐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아이는 누구에게 인사를 하는 것일까? 아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2마리의 흰 나비가 춤을 추듯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비들은 아이 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종종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하얀 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요. 나만 볼 수 있어요. 어른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물림 되는 것은 피만이 아니라 사랑과 수호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을에는 구렁이 부모 전설이 관광 상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관광객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 마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들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때로는 정의를 찾기도 합니다. 마을 어른들은 말합니다. 구렁이 부모님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을 지키고 계신 거야. 형태는 바뀌었지만 말이지. 최근에는 젊은 변호사 한 명이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사람들을 무료로 변호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가 최 부장의 증손자였습니다. 조상의 죄를 제가 갚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의 사무실 앞에는 항상 흰 비둘기 2마리가 앉아 있다고 합니다. 도현과 도영은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매주 부모님 무덤을 찾습니다. 어느 봄날 형제가 무덤 앞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더니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꽃잎들이 공중에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고맙다.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습니다. 저희도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바람이 다시 불자 꽃잎들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마음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따뜻함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에 은은한 빛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흰 구렁이 2마리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에 거대한 바위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바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정의는 시간을 초월한다. 이곳을 지나는 모든 이여 당신도 누군가의 수호령이 되라. 누가 새긴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렁이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영혼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고.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역사이자 계속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매년 봄 쌍둥이들의 후손들이 모여 조상들을 기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흰 뱀이나 흰 나비 혹은 흰 새가 나타나 그들을 축복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미신이라 하고 어떤 이는 우연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곳을 찾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형태를 바꿀 뿐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지키는 수호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도현과 도영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형제는 나란히 부모님과 할머니 곁에 묻혔고 그들의 무덤가에도 흰 꽃들이 사시사철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구렁이 부모님이 아들들까지 품에 안았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증손자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도현의 손자 김현수는 35살의 젊은 검사가 되어 있었고 목에 있던 흰 반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특별히 아동 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약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수에게 특별한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손녀가 실종된 사건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조사해보니 그 대기업은 최근 고아원 부지를 강제로 매입하려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힌 곳이었습니다. 검사님, 이 사건은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상사의 경고에도 현수는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종된 소녀가 사실은 그 고아원 출신이었고 회장이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입양했다가 학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수가 고아원을 찾아갔을 때 원장 수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 있을 때는 참 밝은 아이였어요. 특히 동물들을 좋아해서 늘 뒷산에서 놀곤 했죠. 하루는 흰뱀을 보았다고 자랑하기도 했답니다. 현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한편 도영의 손녀 김수지는 의대를 졸업하고 정신과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트라우마 치료를 전문으로 했는데 환자들은 종종 그녀와 상담하고 나면 마음이 놀랍도록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에게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12살 소녀였는데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라는 사람은 대충 아이를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진찰하던 중 소녀의 팔에서 이상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학대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소녀가 수진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손을 뻗었다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도와줄게. 무서워하지 마. 소녀는 여전히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에는 흰뱀 2마리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들이 소녀를 큰 집에서 구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현수가 찾고 있는 실종된 소녀라는 것을. 남매는 긴급히 만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학대받다가 도망쳤을 때 정말로 흰뱀 2마리가 나타나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는 목격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증조 부모님이 아직도 아이들을 지키고 계신 거야. 현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소녀의 그림과 목격자 증언, 그리고 현수가 찾아낸 증거들이 합쳐져 대기업 회장의 아동 학대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하지만 회장 측은 막강한 법무팀을 동원해 맞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장 측 변호사들은 소녀의 증언 능력을 문제 삼았고 흰뱀 이야기는 아이의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던 차에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정에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최 부장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형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형인 최 부장이 과거에 저지른 악행들, 그리고 그 피해자 중에 이 대기업 회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장은 최 부장에게 복수하기 위해 더 큰 악인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아이들을 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악은 악을 낳습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노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법정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두가 법원을 나서는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비에 젖은 사람들 중 회장과 그의 측근들만 이상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가려워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질환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당황했지만 마을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뱀의 저주야. 죄 없는 아이를 해친 자가 받는 벌이지. 회장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소녀는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진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치료를 해주었고 현수는 법적 보호자가 되어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소녀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고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과 교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고아원 뒤뜰에는 늘 새들이 모여들었고 가끔은 산에서 내려온 동물들이 소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특히 흰색 동물들이 자주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구렁이 부모님이 보낸 수호령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녀는 18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를 구해준 동물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요. 대학 입학을 앞둔 어느 날 소녀는 현수, 수진과 함께 구렁이 부모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선 소녀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아이까지 지켜주셔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과 주변의 나무들이 일제히 잎을 흔들더니 하얀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절은 여름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꽃잎들은 공중에서 뭉쳐져 2마리 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뱀들은 소녀 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하늘로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목에 작은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현수의 것과 비슷한 흰 반점이었습니다.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야. 수진이 소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년 봄 버려지거나 학대받은 아이들을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흰뱀의 날이라 불리는 이 축제에는 전국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무덤과 참배였습니다. 아이들은 구렁이 부모님과 할머니 그리고 김씨 가문의 무덤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많은 아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누군가는 병이 나았으며 누군가는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현수는 이제 검찰총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동보호법을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엄격히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항상 흰뱀 조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전국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센터 정원에는 흰뱀 2마리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돌본 소녀 은지는 정말로 수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동물병원에는 늘 흰색 동물들이 찾아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행운의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대규모 개발업자가 나타나 무덤과 일대를 통째로 매입하려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마을의 재정난을 노린 교묘한 계획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구렁이 부모님의 성질을 지킬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전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흰뱀의 날 축제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된 아이, 사업가가 된 아이, 공무원이 된 아이, 심지어 국회의원이 된 아이까지. 그들은 모두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의 안식처입니다. 그들은 힘을 모아 구렁이 부모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전국에서 후원금이 쏟아졌고 정부도 이곳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개발업자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존이 확정된 날 밤 마을 전체에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수천 개의 별이 떨어지는 것 같더니 그것이 모두 흰 나비로 변했습니다. 나비들은 마을 전체를 뒤덮으며 춤을 추었고 사람들은 그 장관의 숨을 죽였습니다. 나비들이 모여 거대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구렁이 부모님, 할머니, 그리고 김씨 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두의 가슴에 똑똑히 새겨졌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너희가 서로를 지키는 한 우리는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나비들은 다시 흩어져 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많은 별이 빛났습니다. 그 후로 마을은 별빛 마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치유와 위로를 받았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현수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의 목에는 별 모양의 반점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딸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지가 입양한 아이에게도 같은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수호령이 뱀의 모습을 벗고 별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킨다고. 현수가 70이 되던 해 그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제목은 별이 된 구렁이였습니다.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수호령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낯선 이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알아보고 또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구렁이가 되어서까지 자식을 지킨 우리 조부모님처럼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다움이고 그것이 영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로 번역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죽음을 초월한 이야기들이. 은지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뱀이 사람을 지켜준다고 믿어요?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뱀이든 나비든 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이 형태를 바꿔가며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야. 내가 자라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손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흰뱀 2마리가 나타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꿈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손녀의 목에도 작은 별 모양 반점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무덤 가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구렁이 부모님의 무덤 옆에는 할머니와 김씨 형제,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를 올립니다. 상처받은 사람, 사랑을 잃은 사람,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들은 모두 위로를 받고 돌아갑니다. 무덤가 입구에는 이제 거대한 비석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잠든 이들은 죽어서도 산자를 지켰고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했으며 복수 대신 용서를 베풀었다. 그들의 사랑은 뱀이 되어 자식을 품었고 별이 되어 세상을 비추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지나가는 이여 당신도 누군가의 별이 되라. 비석 앞에는 항상 신선한 흰 꽃이 놓여 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습니다. 여전히 이곳을 지키는 수호령들이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가끔씩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무덤가를 찾는 사람들은 봅니다. 흰뱀 2마리가 평화롭게 무덤 주위를 도는 모습을. 흰 나비떼가 춤추듯 날아다니는 모습을. 별빛이 유난히 밝게 무덤을 비추는 모습을.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안다고 합니다. 사랑은 정말로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무덤가의 쌍둥이와 구렁이 부모,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사랑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당신도 누군가의 수호령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덤가에 버려진 쌍둥이를 지켜준 흰 구렁이의 정체는 다름 아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영혼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애끓는 부모의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냈고 연고 없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 기적을 완성시켰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이 있습니다. 때로는 뱀의 모습으로, 때로는 나비의 날갯짓으로, 때로는 별빛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롭고 힘드신 분이 계신다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분명 누군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태는 바뀌어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따뜻한 집에서,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추억이나 그리운 사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수호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